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이제 동일한 제목 가지고 제가 첫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다시 요청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좀 변경해서 또 최근에 정부 쪽에서 이제 R&D 그 자금 2019년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돼서 그 내용들을 다시 좀 포함해가지고 재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일단은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내용 조금 이따 이제 또 거론이 되겠지만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 경기가 경착륙 얘기가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거의 수출이 한 40% 이상 중국의 의존율이 있는데 중국이 3%대까지 경착륙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재앙적인 수준까지 올 가능성이 참 많아가지고 우려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코멘트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경제 전망 그리고 이제 2019년 정부 정책 운영 방향, 정책 자금 개요, 그리고 컨설팅 프로세스 이런 순서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제 전망을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이런 국내 주요 연구원 쪽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그 왼쪽에 그 장표에 있는 것처럼 그 실질 GDP 같은 경우도 2018년에 2.7% 연간 성장률이 달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2.6%로 여기 나왔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고 민간 소비도 2018년에 한 2.8% 정도 됐었지만 연구소에서 2.6%로 얘기하지만 이 부분들도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분쟁 그 해소 부분들하고 중국 경기 그 발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되면서 예측치가 당초보다 낮아진다 그러면은 저희 그 실질 GDP나 민간 소비도 연달아 저희들도 낮아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설 투자도 많이 지금 축소가 되는 형태고요. 오른쪽 그 장표를 보면은 산업 부문별로 2019년 전망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으로 나타난 그 자동차 산업, 일반 기계, 철강, 정유, 가전산업에서 대부분 지금 상당히 그 불투명한 전망 기상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 나타난 그 조선하고 정보통신하고 이제 2차전지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장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제 연계된 우리 2차, 3차, 4차 벤더로 넘어가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큰 어려운 점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처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앞에 장표하고 이제 그 이어지는 부분들이지만 그 수출 증감이 왜 감소되고 그 영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자료를 참조를 이제 하시면은 대부분 그 중국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부분에서도 보면은 향후 글로벌 경기 전망을 이제 보더라도 가장 영향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포함해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경기조차도 지금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큰 우려되는 부분들이지만 첫 번째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미중 무역 갈등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 갈등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중국 제조 2025가 발등이 되고 있습니다. 2025의 기본 근간은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중국이 제조 초강국으로 가기 위한 1단계 목표가 2025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금률을 2020년에 40%에서 2025년에 70%까지 올리겠다. 자금률을 올리겠다는 게 시진핑의 목표입니다. 국가 등급도 지금 현재는 미국이 1등급, 2등급이 독일, 일본, 3등급이 중국, 영국, 한국, 프랑스 정도인데 이걸 2025년까지 중국이 제조 강국 대열에 올리겠다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또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지적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근원적으로 해소를 해서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방지해서 2025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중국도 이걸 사활을 걸고 이거는 양보를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갈등이 해결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중 갈등 심화시 이게 이제 주가 지표인데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상해 증시가 이렇게 폭락이 되고 국내도 얼마 전에 2600에서 1900까지 내려간 대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결이 지금도 안 되고 있죠. 또 최근에 이유도 영국이 최근에 그 브렉시트 탈퇴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금 부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미중 무역 전쟁 영향도 간접적으로 지금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은 수출이 거의 뭐 60% 70%를 수출해가지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국이 돌파구를 지금 찾지 못한 그런 큰 문제에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장표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가운데 왼쪽 가운데 거시 경제 전망에서 보시면은 1월 16일이니까 뭐 2, 3일밖에 안 됐죠. 문화일보에서 이제 제시한 게 이건 최악의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한 거지만 평균적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어떤 그 발판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평균 성장률이 6.7% 이상은 돼야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6.6% 작년 6.6%에서 여기 극단적으로 2%까지 완전히 경착륙할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전혀 해결 조짐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재앙적인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제 보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예의주시를 쭉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보면은 2019년 13대 주력 산업 쪽 부분들 앞에서 잠시 살펴봤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수출 둔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이 불확실성 시기에 대응 전략으로서 제시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현금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정책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년 후년을 대비하는 것들이 지혜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두 번째 중소기업의 이제 현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중소기업의 이제 위상에서 9988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88은 전체 한국 전체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의 수고
거기서 창출되는 근로자의 수가 88%다 하는, 뭐 이게 이제 9988의 기본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지만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성장의 사다리가 지금 많이 단절이 돼서 사실은 중견기업 문턱에서 주저앉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전 정부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이 성장 사다리를 높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해결이 간절히 희망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이상 대기업을 통해서는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은 단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앞으로의 그 주체는 사람 중심의 혁신 능력을 가진 그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정말 청년 일자리는 요원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성장 사업이 튼튼한가라고 하는 그 산업 경쟁력 포럼이 이제 개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발제자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자는 카톨릭대 이제 김기찬 교수님이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지막 이제 강조하신 게 네 번째, 한국 경제 미래의 50년은 이제 대기업한테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소 중견기업 진화에 향해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그 벤처의 신화로 말씀하시고 있는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이 혁신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이제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시장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공급을 하는 그 기업이 갑의 입장이고 소비자인 수요자는 이제 을의 입장에서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넘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의 어떤 행태나 수요를 가장 빨리 캐치하고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1등 기업이 모든 것들을 독식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다. 두 번째, 거기에 큰 기폭제가 되는 게 과거의 산업혁명은 100년 주기로 바뀌어졌는데 불과 3차 산업혁명, 인터넷으로 일단 혁명이 그 3차 혁명이 나온 지 불과 20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대두가 되면서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 향후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그리고 융합, 그리고 이제 협력, 자기 하나의 어떤 기업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초연결, 그리고 상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4차 산업 시기에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이제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 연합회 상공회의소, 그리고 각종 연구소 쪽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쭉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로서 애로 유형이 최근에 그 대기업의 상생 경영 등의 조치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애로점들이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금 조달, 두 번째는 판로 교청 문제, 세 번째는 아직도 국내 규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규제, 혁파를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규제가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수요 기업과의 가격 조정 문제, 인재 확보, 기술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문제점들인데 이런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자금 조달 문제가 최근에 또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성장 단계별 에러 유형을 보시면은 초기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뭐 성장 초기 단계, 중기,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도 이 자금 조달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 시기마다 성장의 그 시점마다 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은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인재 확보 문제, 판로 개척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모난 박스로 쳤지만 이 자금 조달 문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기업의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또 성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논의되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자, 그럼 이런 중소기업의 이제 에러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과 같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기에 중소기업의 그 대응 전략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그 전문가들 그 발표, 그리고 연구소 쪽에서 나온 자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정책자금 조달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또 협회 입장에서 두 개를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투입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뭐 21조, 20조 5천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정책자금 확보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통 제조 산업들이 자동차, 철강, 화학, 건설, 조선과 같은 과거 20, 3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적인 그 산업들이 지금 중국의 대부분 다 추월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대체 흐름, 즉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준해가지고 제조업을 4차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하고 연계하는 새로운 뭐 AI, 빅데이터, 뭐 IoT 포함해가지고 새롭게 부각되는 이런 산업 쪽으로 자꾸만 공부해서 또 연구해서 융합을 통해서 변신하는 이런 지혜, 이런 두 가지 그 테마들이 중소기업이 향후에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그 전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 자금도 이 4차 산업 연계되는 15개 분야하고 중소기업 성장 기반의 13개 분야에 거의 모든 자금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세 번째, 그러면은 그 정부의 이런 막대한 정책 자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9년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약 한 7조 한 7천억 정도, 직전 연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말씀 보시는 바와 같이 5대 신산업하고 에너지 전환 쪽, 수출 고도화 쪽, 지역 활력 제고 쪽으로 아마 집중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8조 9천억, 작년도 8조 9천억에서 올해 10조 5천억으로 한 15%가 이제 올라가는데요. 여기 이제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 뭐 다 그 포함된 건데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 쪽에 육성 자금들이 집중 투자가 되고, 두 번째 세그멘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부분의 비용 부담감을 좀 줄이는 쪽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이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세 가지 영역에 거의 10조 5천억이 집중 투자가 되고 있고요. 과기정통부 사업은 14조 이제 8,300억 해서 그 R&D 자금 쪽은 모든 부처 대비 제일 큽니다. 이쪽 부분이. 여기는 이제 대학 쪽이나 뭐 연구소 쪽이나 이쪽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기초기술연구원이나 이쪽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쪽은 크게 4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AI 기반 연관된 쪽에 기초기술 연구와 생태계 조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강화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 성장, 선도산업 쪽 육성하는 쪽으로, 네 번째는 과학기술과 ICT 기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이 4개 영역에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부분은 정부의 총 20조 5천억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R&D 예산하고 일반 R&D 예산으로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주요 R&D 예산이 16조 4천억, 그리고 일반 R&D 부분이 이제 4조 정도가 되는데, 정부의 전체 예산이 469조 원입니다. 469조. 그래서 직전 연도 대비해서 한 9.5%가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 4.4%가 그 R&D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20조 5천억. 이 20조 5천억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R&D 16조, 일반 R&D 40조 이렇게 4조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주요 R&D 16조에 대한 예산이 공공우주, 에너지 환경, ICT 융합, 국방, 그 연구기관 운영경비에서 이렇게 배분이 됐다 하는 부분들, 뭐 개념적으로만 일단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20조 5천억 중에서 세계 부처 예산이 11조 2천억으로 뭐 거의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이제 7조 전장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혁신성장 선도사업 미래유망기술 쪽에 집중 투자가 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조 2천억, 중기부가 1조 744억. 중기부 쪽이 유일하게 R&D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6%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큰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 이게 2년에 6억짜리 사업이고, 혁신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2년에 5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다 작년까지 일몰이 돼서 올해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일몰되는 이거 대체 R&D 사업이 사실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은 좀 미싱이 돼가지고 이 준비가 사실은 덜 돼가지고 일몰로 끝나고 대체 사업이 사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그 지방 13개 지자체 쪽에 지역 주력 산업하고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R&D 신규 예산이 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들도 미싱이 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 중기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더 편성을 해서 올해 편성되지 못한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지역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발표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R&D 정책 방향이 이제 전 부처 20조에 대한 투자 예산인데요.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가, 첫 번째가 이제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분야에 이제 3가지 큰 테마가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창의, 도전적인 연구 강화서부터 공공 R&D. 두 번째가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쪽에 큰 3개 테마. 그리고 세 번째가 혁신 성장 가속화의 4개 테마에서 3대 분야 10개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전 부처 사업이 이 캐터고리에 다 들어가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 10개 분야에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논하진 않고요. 저희가 관심 있게 볼 것들은 여기 1, 2, 3번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0개 분야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1, 2, 3번 이 분야가 있다는 거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4번, 5번, 6번도 있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들이 7번, 8번, 9번, 10번입니다. 그래서 7번이 신시장, 신산업 R&D 투자로 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전략 산업이 대부분 많이 경쟁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7번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신산업, 서비스 신산업, 제조업하고 연계하는 서비스 산업이 포함해서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13대 그 혁신성장 동력 산업,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성장 엔진에 불을 붙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산업통상부 자원부 과제, 중소기업 벤처 과제, 과기정통부 과제들이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그래서 기존의 주력 산업이 있던 뭐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포함해서 이것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산업들도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그 경쟁력 제고 산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 그리고 R&D 혁신 사업으로 해서 여덟 번째 이런 산업들도 중기부하고 산자부 쪽 과제에서 많이 집중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아홉 번째, R&D 기반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지금 R&D 과제를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4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무조건 신규 고용이 한 명 이상 돼야 되고 하는 이 R&D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생태계 구축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4차 산업 청년 대응 R&D 투자 강화. 뭐 이 부분은 전 부처 공이 제일 강조되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부처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다 공모를 하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향후에 뭔가 성장 사다리를 만들고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쪽에서 또 상당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산업들을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업들도 집중적으로 이쪽에 연구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D 쪽 부분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또 중소벤처기업부 쪽에 관심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중기부 쪽에 이 무상한 R&D 자금, 융자금 사업, 또 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해서 그 세부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분야별 예산 내역들이 여기 장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한 2천억 사업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협회에서 많이 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 창업벤처, 그리고 기술 인프라 투자,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이 부분들, 뭐 이 부분들이 그 19년도 예산을 보면 창업벤처에 한 8,800억, 기술 인프라 쪽에 한 1조 3천억, 수출 마케팅 뭐 바우처 사업 포함해서 2,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이제 R&D 그 규모는 조금 작아졌지만 여기서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14%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죠. 기술 인프라 쪽. 왜 그러냐면은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여기 2,6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이 스마트 공장 쪽 예산이 2,600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기술 인프라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 그 전통 시장 활성화 쪽에 7,500억 해서 전년 대비 무려 45%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요. 융자금 사업이 5조 6천억 해서 전년 대비 한 6.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될 사업들입니다. 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주요 R&D 사업 정책 방향입니다. 큰 방향입니다. 원칙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자문하고 컨설팅 할 때도 예의주시하게 그 전문위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념을 해가지고 좀 보실 부분들입니다. 많이 좀 바뀐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019년 R&D 사업 중기부 쪽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주요 이제 사업별 그 최대 이제 규모가 2년 이내에 2천만 원에서 이제 6억짜리 사업까지 있었는데, 아까도 이제 초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중기부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들이 두 가지가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기업 지원 사업이 한 2년에 6억짜리, 그리고 혁신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2년에 5억짜리가 일몰이 되고,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5, 6억짜리 사업이 나오는 게 구매조건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지 연계, 그리고 해외 수요지 연계 사업이 제일 큰 규모의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1억 5천 이하의 사업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민간 부담감, 정부 매칭 사업비는 이제 정부 출연 부분은 50%에서 80%까지 지원이 되고, 기업의 민간 부담금 매칭은 40에서 60%, 아니, 보통 이제 20%에서 이제 50%까지 민간 부담금인데, 이제 그 중에서 현금 부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두 번째 장표가 이제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면은 민간과 시장 중심의 R&D 지원으로 올해는 더 집중을 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왼쪽 그 장표에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오면서 저변 확대형 사업이 81%에서 37.7%로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고, 대신에 그 시장 검증형 과제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3%에서 올해 62%입니다. 무려 20%가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평가할 때 단기간 내에 개발을 해가지고 바로 사업화 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선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밑에 또 내용을 보면 민간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 등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별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엔젤 투자 아니면은 크라우드 펀딩 아니면은 VC 투자를 유치한 그런 기업들이 투자처 연계형 사업을 추진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올해 더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일률적 그 평가에서 사업성 검증이 보강된 평가 운영 방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뒤에 그거는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뀐 부분이 이제 오른쪽 부분인데요. 경상기술력 전면 도입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R&D 사업일 경우에 성공을 하면은 기업이 그 성공을 했을 때 정부에서 출연금 받은 출연금 규모 중에서 10%를 5년간 일단 정액으로 5년간 정부 지원 규모의 10% 내에서 5년간 균등 분할해가지고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식, 아니면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해서 런닝 로열티 형태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서 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올해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밑에도 있지만 기술개발 결과물의 예상 매출액,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안을 할 때 우리 기업은 이 과제가 끝난 다음에 회사 전체 매출액 비중 중에서 이 과제를 통해서 사업화되는 그 비율을 전체 매출액 대비 뭐 1%, 내년은 뭐 2%, 3년 후에는 5%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끝나면은 무조건 그 비율대로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할 때 전체 매출액 중에서 이 과제가 끝나가지고 실제 사업화를 할 때 어느 정도 기여도로 일단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 노란 표로 된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경상기술료가 오른쪽처럼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요번에 이렇게 중기부 쪽에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종료 후 5년간 정률 기술료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의 한도는 정부 출연금의 맥시멈 아무리 신규 과제를 통해서 매출이 엄청 올라갔어도 한도를 2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은 일단 납부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매출액 산정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화를 통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 내가 어느 정도 비율만큼 매출을 신규 과제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정해놓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번에 이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기부 쪽에서 이제 R&D 큰 방향을 개방형 혁신을 위한 R&D, 연계 사업 쪽으로 많이 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다는 게 큰 방향이고요. 그래서 산학연 혁신 주체 간 그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로 기술을 해소하고 이제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과제를 끝내고 사업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 제품 지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아이템들이 개발이 됐을 때는 조달청 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시범 구매가 될 수 있게끔 더 문호도 넓히고 규모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업화 자금 지금 지원 확대로 해서 대출 자금의 이제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그리고 R&D 사업화 이제 전용 보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형태로 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업화 이제 성공 확률이 크고 또 기대 효과가 큰 쪽으로 신규 과제 선정을 할 때든지 그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겠다 하는 게 그 이전 연도 대비해서 많이 바뀐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사람에 투자하는 R&D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금에 비례해서 청년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부 지원금 총액 기준으로 사업원당 반드시 청년 인력을 1명 이상 채용하는 걸로 그리고 청년 인력 채용 시 민간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의무 채용 외에도 추가 청년 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현금 부담금 대신에 인력 채용한 것으로 일단 현물로 대체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만약에 정부가 60%를 정책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만약에 민간 기업이 40%를 부담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민간 부담금 중에서 현금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 현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력을 이렇게 청년 인력을 추가 채용할 때는 현금을 집어넣지 않고 그 비용 대신에 인건비로 현물로 대체를 해주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그 납부 기술료 납부해서 이것도 그 6개월 이내 청년 인력 채용을 할 때 2년간 나가지 않고 고용이 유지가 될 경우에 급여의 50% 이내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또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많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이렇게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중소기업의 애로점도 참 많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정책 자금이 무엇이냐? 또 기업이 이걸 왜 활용을 해야 되고 기업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장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금이란 기업의 R&D와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출연해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20조 작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자금을 정책 자금으로 정부가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뒤에도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정책 자금 지원, 우리 회사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소기업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정책 자금의 이제 종류는 크게 무상한 그 정책 그 자금 중에서 무상한 정부 출연금이 있고요. 요거는 대부분 정부가 이제 선정 기업에게 이제 무담보 무이자로 이제 지원되는 현금성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과제 성공할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0% 내에서 일단 기술을 상환하는데 올해 또 바뀐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이제 대체해가지고 진행이 돼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융자지원금입니다. 요거는 일정 부분의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일단 상환하는 이런 자금으로서 대상 기업에게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해서 지원되는 현금성 그 지원금입니다. 이건 뭐 부동산 담보나 이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기술이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지원되는 현금이다. 그리고 지원 기한에서 정한 기한에 맞춰 가지고 원금과 이제 이자를 상환하는 이런 자금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시중 은행 금리 대비해서 저렴한 정책 기준 자금을 그 기준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조건을 맞추는 우량 기업일 경우, 뭐 우수 기업일 경우에는 또 은행 이자율을 좀 감해주고 그래서 2% 이하로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융자 지원금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무상한 보조금입니다. 요건 이제 정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바우처 사업 뭐 포함해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환의 의무가 전혀 없고 일단 일정한 조건들을 마친 기업들이 경쟁 통해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받는 이런 자금들 뭐 이것들을 무상한 보조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정책자금 지원 대상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그 인식의 전환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이제 보는 것처럼 아, 우리 회사는 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선정이 되기 어렵다거나 받는 회사만 뭐 받는다거나 이런 그 의구점을 갖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부분들의 일정 부분은 또 사실인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정책 자금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무관한 기업들은 이제 없고 충분한 그 준비하고 제대로 된 코칭만 받으면은 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상당히 또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정확히만 이해를 하면은 의외로 사실 생각보다는 또 단순한 부분들이 뭐 있고 거의 모든 아이템들이 사실 선정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되는 그 루트를 찾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길만 알 수가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업종이든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정책 자금의 수혜자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기업들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업 대표님들은 기업의 그 성장 자원인 그 자금 조달의 이상적인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들이 담보대출이나 아니면은 그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계시고 뭐 그런 쪽을 먼저 추진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그 정책 자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표님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하는 부분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거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받기 적당한 조건이 안 된다거나 너무 어렵다거나 받는 기업만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이 정책 자금을 먼저 일단 두들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 나온 그 내용들을 스크랩을 했는데요. 그 통계적으로 오른쪽 보시면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 그 중소벤처기업부 R&D 중국 수혜 현황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의 분석 자료가 이제 보도 자료로 나온 것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 7년 동안 보니까 2개 내지 3개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17,6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개에서 6개 정도 이제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330개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이 3,400억.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그 2개에서 3개 사업을 수주를 해서 수행한 그 기업들이 평균 5억 전후의 자금들을 확보를 하고 4개에서 6개 정도 사업을 정부 정책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이 평균 10억 정도를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5억에 평균 5억 정도를 조달을 했을 때는 매출액에 130억 정도의 순수 매출을 달성을 했을 때 수익을 3.5% 정도 경상이익률을 예정을 했을 때 수익 5%, 5억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매출에 130억 정도 효과를 냈다는 형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가 아닌 큰 규모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장표 이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혁신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제조사의 영업이익이 훨씬 저조하다. 이게 왼쪽 장표가 이게 2018년 11월 21일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단 발표한 자료인데 그래서 오른쪽 보면 실제 경상이익률이 3% 초반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3억 원의 순수 이익을 내기 위해서 100억의 매출액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억 매출을 달성하는 거나 무상한 정책 자금을 3억 수주를 했을 때 순수 3억의 이익을 창출하는 이 효과, 즉 매출액 100억을 달성하는 이 효과가 있다 하는 거니까 기업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유념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저희 그 사람법인 한국기술개발 이제 협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그 우수한 그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종 정부 지원 사업과 정책자금 운영 컨설팅을 위탁받은 전문 컨설팅 기관입니다. 그 저희 협회는 그 정책 실무 도우미 카페를 15년 전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거기서 쌓은 많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협회를 2014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협회에서는 기술 경영 관련된 분야별 전문위원단이 한 100수십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정부 정책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수립 그리고 대면 평가 관련된 코칭 또 이제 투자 유치 그리고 이제 각종 정부 사업의 이제 인증 사업들 이제 기업 R&D 운영 관련된 뭐 자문 또 정책 자금, 융자금 조달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하고 있고 저희 전문위원단에서는 뭐 변리사, 기술경영 전문가 또 이제 교수, 또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점들을 해결하는데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다음 검색창에서 정실미를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기존에 15년 동안에 축적된 정부 정책 자금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고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도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기업들의 사업 수주를 하기 위해서 지원 활동들을 이 카페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기업의 컨설팅을 하는 대상 기업은 이제 멘티 기업이라고 하는데 성장 단계별 해당 기업의 최적인 정책자금 지원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작은 정부기관서부터 큰 정부기관까지 연간 4,000개 이상의 사업들이 발주된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내용들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처럼 기술 기반 지원, 팔로 수출 지원, 창업 지원서부터 교육 컨설팅 지원까지 기업들이 이렇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사업들을 자기네 기업에 딱 맞는 사업들을 항상 사업들 때마다 모든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자기네 수준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내기가 사실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검색창하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저희 전문위원들이 그 기업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맞춤 형식으로 다 추출을 해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업들을 영역별로 나눠서 오른쪽에 보시면 기술개발 자금 관련된 조달 부분들 그리고 저희 이제 정책 융자 지원 자금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이제 국내 해외 팔로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기술 제품 인증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문위원단에서 컨설팅 해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요즘 대기업들도 사실 방향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자금이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경영 능력이나 취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성장할 길인지 방향 잡기가 명확한 표지판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한 발짝도 지금 발을 내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저희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가 해당되는 기업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고 멘티 기업을 지도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아까 이제 100여 명의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T자형 전문위원들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자의 종적인 부분은 정책자금 확보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은 깊이 있는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볼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 확보 전략, 마케팅 전략, 기술 경영 방법, 소비 행동 분석, 자금 유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깊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식들은 아니더라도 대표님의 고민점을 얘기 정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은 구비를 한 위원들이 100여 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진단을 해서 그 기업이 예비 창업 단계 기업인지 아니면 성장 후기 단계에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양산 단계에 있는 기업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장 단계별 주요 지원 공략 목표를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R&D 사업뿐만 아니라 융자금 사업이나 인증 사업이나 아니면 바우처 사업과 같이 무상한 지원금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유념해가지고 좀 보실 부분이고, 우리 컨설팅하는 전문위원들도 좀 봐야 될 부분인데, 기업의 정책자금 조달의 성공을 위한 3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식재산권, 그리고 연구 전담 조직,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융자나 이런 쪽 목표를 할 때는 재무 상태에서 부채 비율이 이제 300% 이상이 되면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두세 개 기업 자문할 때도 이 부채 비율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가급적이면 300% 이하, 그리고 유동 비율은 최소 100% 이상 되는 이런 조건이어야지 원하는 자금들을 수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어떤 비율을 목표로 해가지고 제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단 자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지식재산권이나 연구 조직 같은 경우는 각종 R&D 사업이나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그리고 인증 사업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지만 협회 컨설팅을 기업하고 할 때는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보고, 전혀 이런 조건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은 이런 조건들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축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책자금 유형별 기업 맞춤형 조달 컨설팅입니다. 이건 대부분 중기부 과제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고, 첫 번째가 정책 출연금, R&D 자금 수주를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아이템을 선정할 때서부터 이제 사업 제안서 제출할 때서부터 발표 평가서부터 저희가 코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면은 정책 출연금 과제에 도전을 할 때 서면평가 성공 전략으로 세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안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4차 산업 관련된 15개 분야에, 그리고 중소기업 성장 분야 13개 분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되고 또 과제들도 그쪽으로 많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하고 관련된 제안 테마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끔 이 제안 과제가 선정이 돼 있는지, 참신하고 신선한 기술들로 제안 과제의 어떤 핵심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독점적인 기술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제안 아이템들을 선정할 때는 집중적으로 좀 봐가지고 코칭을 해야 되고, 또 기업들도 무작정 자금을 확보하겠다 하는 형태로 두들겨 가지고는 쉽지가 않고, 정부의 정책하고 일단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근접된 아이템들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운데 신청서 작성 일체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도 보통 경쟁률이 자유공모일 때는 10대 1에서 15대 1 되기 때문에 여기서 50%가 일단은 먼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서 내용이 깔끔하고 또 경쟁력 있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작성이 돼줘야 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그 평가위원들도 많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 시각에 맞춰가지고 경쟁력 있게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게 코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서 과제 개요서부터 필요성, 방법, 목표, 결론 지을 때까지 전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형태로 저희가 스토리텔링 형태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투자가적인 입장에서 투자가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것인가, 이 과제 제안을 통해서 그래서 대외 명분을 강조하는 쪽으로 또 저희가 중시해가지고 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책 사업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기관에서 사업 발주가 되고
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이 과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점검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국가 그 테크놀로지 로드맵에 맞는 사업인지, 그리고 6T에 연관된 대분류 중분류에 속하는 그런 제한 과제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책 사업에 이제 준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그 기관에서 발주하는 성격에 맞게끔 그 전담 기관의 사업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맞춤 형식으로 다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2, 3개월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R&D 사업 유형 선택 시 팁입니다. 그래서 기업 매출액이 출연금의 10배 정도 되는 사업 선택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 정책 자금이 5천만 원짜리다. 그래서 제품 공정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5천만 원짜리 이제 사업인데, 그럼 최소한 5천만 원의 10배 정도 되면은 5억 정도. 꼭 5억이라는 것보다 4억에서 5억 정도 매출액이 되는 기업들은 그런 사업 선택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매출액이 5억 되는 기업인데 정부 사업 5억짜리를 도전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고 평가할 때도 불리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면 창업 3년 미만에 매출액 20억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이제 적당한 중소기업부 이제 과제 기준을 봤을 때 제품 서비스 사업,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제품 공정 기술 개발 사업,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뭐 1억 5천짜리 사업들이 있고, 뭐 투자 연계형 팁 사업은 5억짜리도 있지만, 다분 이런 정도 수준의 사업들이 공략 목표에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엔젤 혹은 이제 벤처 캐피탈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일 경우에는 팁스라고 이제 민간 투자 연계형 사업이 뭐 5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2년에. 이런 사업에 공략을 하는 것들이 적합할 것 같고요. 창업 7년 이상이 돼 있고 매출액이 한 40억, 5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이제 수요처가 좀 있다 그러면 구매조건부 사업을 해서 2년에 5억짜리 사업을 공략을 하는 게 성공 확률이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서 왼쪽에 되어 있지만 사업계획서 이제 작성 시에 서머라이즈를 하면은 컨설팅을 할 때나 이제 기업에서 이 사업계획서 직접 작성하는 이제 대표님들이 좀 유념해가지고 보실 게 첫 번째가 why. 왜 이 제안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들, 왜 필요한지, 내가 제안하는 사업들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일단 답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 제안 사업을 해야 되는지가 제안이 됐으면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을, 어떤 제안 아이템들,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나 혼자 개발할 것인지, 내가 기술이 부족하면 협력선하고 협력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인건비 구성서부터 사업비 구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최종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는 버지팅 부분들을 또 유념해가지고 작성해야 되고, 결국은 최종 중요한 중소기업부에서도 올해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게 성공 가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매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나와줘야지. 그래서 요 6가지 부분들만 명확하게 좀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사업계획서 20장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유념해가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정책 추진금 이제 과제 이제 발표 전략, 이 서면 평가를 해서 50%가 걸러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 이제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간상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발표 내용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한지, 신청 기술이 우수하고 참신한지,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의 역량, 발표하는 사람이 과제 책임자인지, 그리고 충분한 수행 역량이 있는지, 그런데 기업 차원에서 평가를 보통 평가위원들이 많이 합니다. 과연 저 회사의 포텐셜이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회에서는 발표 PT 자료 만드는 방법서부터 발표제 자세서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Q&A 질문들을 3, 40개 정도를 발표자한테 줘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 전략적인 코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 R&D 과제를 해서 6개 마스터키를 그동안에 운영을 해서 왔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5하고 P6가 이번에 일머리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없어졌고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이 4가지 과제 위주로 집중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 과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리의 신용 융자금 조달 전략 이제 코칭 부분입니다. 통상 이제 정책 그 기준 장리, 기준 금리를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통상 시중은행 대비해서 이제 1%에서 1.5% 정도의 저리 융자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재무제표, 손익, 대표이사,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부채 비율은 300% 이하가 될 수 있게끔 맞추고 유동 비율은 100% 이하는 위험하기 때문에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는 그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이 되게끔 재무제표 상에서는 유동적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들을 코칭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손익계산 부분에서는 이제 매출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신청할 때 보통 그 대출 심사액이 K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K값은 직전 4분기 동안 총 매출액에서 25%를 곱해서 기존에 대출 융자한 금액을 뺀 값이 K값인데 이 K값이 무조건 1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나오면은 대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그래서 꾸준한 성장 곡선을 매출도 유지를 하면서 매출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표자의 그 신용등급이 최소 6등급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제 최대 주주여야지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그 부분들이 그 전략적으로 융자금 조달할 때 중요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융자금과 이제 투자금 간의 이제 지원 체계 보면은 크게 이제 한국은행 총회 간도제 대출 부분, 신용보증 부분,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 직접 정책자금을 쏴주는 부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신용보증이나 지방정부나 이쪽에서 주는 부분들은 그 대리대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증만 하고 실제 대출은 그 보증을 받은 기업이 일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리대출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가운데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대출하고 이제 대리대출 두 개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 관련해서는 직접 이제 정부에서 모태펀드에 시드머니를 대줘서 이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창투사나 다른 쪽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융자금 투자금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 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금의 그 지원 영역과 이제 역할을 이제 보시면은 보통 자금 조달 능력과 기술 사업성 등급을 그 2차원으로 이제 보시면 왼쪽 영역을 보시면
그 정부 지원금이 그 공급되는 부분들은 기술 사업성 등급이 중, 고 영역에 들어가고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즉,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장 실패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 정책 자금에 공급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는 것처럼 자금 조달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간 쪽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상 제외고, 왼쪽 그 하단을 보면 지원 대상 배제 그룹은 정책 자금 조달 능력이 적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술사업성 등급이 굉장히 낮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량한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를 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 부분이 정책자금 공급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부분 보시면 또 정책자금의 융자 영역이 그 신용 기준을 보면 이 B등급에서 이 C등급이 4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정부 지원금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AAA에서 이제 BB 등급은 충분히 이건 시장은행에서 융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가운데 있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대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제 다음 장, 그 정책자금의 종류는 1번에서 6개 이런 유형의 정책자금 종류가 있다고, 요건 뭐 개념적인 부분들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력치 7년 이하의 기업은 창업기업 지원자금에서 첫 시작 창업에 도움을 주는 이제 사업들, 긴급 경영자금 이런 쪽 두들기면 될 것 같고요. 업력이 7년 이상 되는 기업들은 뭐 운전자금이나 시설투자자금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신성장 기반 자금을 통해서 뭐 30, 40억 정도 조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업력이 7년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 부분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부분들입니다. 정책자금 유형별 기업 맞춤형 조달 전략 컨설팅에서 정책자금 조달에 유리한 그 기업의 몸짱 만들기 전략을 샤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자금 도전 사업에 내가 제안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특허 부분하고 그리고 코이타에서 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이라든지 벤처기업 협회에서 하는 벤처기업 확인이라든지 이노비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하고 대비해서 우월적인 입장에서 경쟁하는 게 경쟁률 10대1, 15대1의 성공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 몸짱 만들기 전략들을 기업 진단을 하면서 협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이제 기업 혜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뒤에 장표 참조를 하시고 여기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참조적으로 이제 특허 얘기가 나왔지만 적극적인 특허 활용 전략들을 또 협회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통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시 그리고 이제 각종 인증 시 필수 사항이 있고 또한 정책 자금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에도 또한 가점이 있고 또한 특허를 자산화시켜서 무형 자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특허 선물 출자를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 그래서 이걸 통해서 300% 이상 되는 부채 비율이 있는 기업들은 낮춰가지고 대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한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또한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인 그 특허 활용 전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 위에 기업 경쟁력 확보, 정부 R&D 과제, 각종 인증 획득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특허를 담보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이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특허 자본화 전략 이런 부분들을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문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들이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특허 자본화 전략해서 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장표 참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업 성장 단계별 종합 로드맵 부분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업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 그리고 안정 성장 단계까지 창업 시점서부터 5년, 10년, 15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이 기업 단계에 따라서 R&D 부분, 융자금, 또한 투자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하고 멘티기업 협약을 하면서 전체 로드맵을, 1년 로드맵을 만들어줍니다. 그 기업이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R&D 부분들도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R&D 사업들을 제안을 해주고, 또 적정한 시점에서 자금들이 필요할 때 어떤 자금들을 공략을 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하면서 그 로드맵 상에 다 제시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하고 연계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에 준해서 굉장히 그 기업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전체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기업 성장 비전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끔 저희가 멘토링을 쭉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뭐 요약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R&D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머라이즈를 해 드리면은 기업 성장 단계별 및 그 산업 트렌드별 주요 부처 R&D 공략 종합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3개 영역으로 정부에서 나눠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원천 기술 연구, 두 번째가 상용화에 근접한 제품 개발 연구, 세 번째가 제품 양산 판매 영역으로 나눠 봤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된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소기업, 중기업 이하 중소기업에 많은 사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연구하는 쪽의 R&D 사업에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제품 개발을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 중심으로 선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중기부 과제 쪽에 보통 목표를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원 규모와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작습니다. 5천에서 1억 5천 정도, 뭐 1년에. 구매 조건부나 이제 창업성장 그 팁 과제는 뭐 규모가 좀 크지만 이 이외에는 대부분 5천에서 1억 5천 사이. 그리고 자유 공모형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양산 판매 단계에 있어서는 바우처, 자금 조달, 인력 수급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많이 공력 사업으로 목표를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기정통부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연구,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품 개발 연구도 있지만, 그래서 과기정통부 사업은 대학 출연연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기반의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들도 도전의 대상이 일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 투자가 어려운 R&D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원 규모나 기간은 그 중기간에 2년, 3년 사업들이 많고, 자금도 이제 연간 한 5억에서 뭐 7억, 8억, 그리고 한 3, 4년 정도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사전 RFP에 대응한 기업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공략을 하기 위한 기업들은 반드시 사전 RFP에 대응해서 수요조사에 대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도 마찬가지로 대학 출연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과기정통부 사업 대비해서는 중견기업 쪽 포션이 상당히 큽니다. 중기업의 그 기업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 사업에 준해서는 일부 제품 개발 연구 쪽에 웨이트가 돼 있지만 원천기술하고 제품 개발 쪽에 양쪽에 중간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공략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컨설팅 프로세스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 R&D 역량 진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은 기업들은 무상 R&D 역량 진단 신청서를 협회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배정을 해서 직접 그 기업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보고를 하면은 두 번째 단계 협회에서는 기업에게 진단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또 관련되는 정보하고 무상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기업은 그 쿠폰을 가지고 특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같은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문 신청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쿠폰을 가지고 자문 신청을 하면 한 번 더 전문위원이 가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 코칭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기업이 심화할 경우에는 후속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코트라하고 협회하고 멘티 회원 신청을 합니다. 멘티 기업 지원 신청서를 내면은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위원이 연간 로드맵을 가지고 R&D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융자금 사업들은 어떤 융자금 사업에 공략을 해야 하는지 기업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업 대표가 합의를 하시면은 그 다음 단계 협약을 하게 됩니다. 마른 목걸로 된.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멘티 기업 신청서를 받으면 협회 솔루션 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기업하고 협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협의를 하고 마른 목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협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신청서를 받은 기업 기준으로 보면 80% 정도는 협약이 안 되고 20% 정도 기업들만 협약이 돼서 이후 여섯 번째 단계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그리고 마침내 컨설팅이 시작이 되는 이런 단계로 전체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2018년 대비해서 오히려 더 희귀 재료의 그 자욱한 산업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리소스가 부족한 대표님께서 이런 자욱한 산업 환경에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헤쳐나가기 굉장히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조 원의 그 거대한 이 정책 자금 조달을 정말 제대로 해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성장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건 첨부 자료들이지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 다음에 기업 진단을 한 다음에 로드맵 제시를 어떻게 하고 이제 그것들은 이제 기업 대표님들 합의를 했을 때 협약까지 가는 그런 샘플로 첨부해 있는 자료들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동안에 뭐 여러 내용 다뤘지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또 협회와 또한 좋은 그 자문들 또 통해서 정책 자금 조달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대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